길버트 하먼의 설명적 기납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그의 이론이 어떻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앤나는 일어나자마자 주방에 가서 커피를 끓입니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이지만 가족이 바쁘다고 해서 별 기대 없이 조용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앤나의 하루는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앤나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이웃집 친구들이 수상쩍게도 경비원과 대화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경비원이 앤나를 보자 갑자기 몸을 돌려 떠나더니 친구들은 재빨리 전화를 걸며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녀에게 아주 불가사의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후 그녀가 차를 몰고 슈퍼마켓에 갔을 때는 더 놀랍습니다. 그곳에서 둘도 없는 친구 수잔을 우연히 만납니다. 수잔은 급하게 쇼핑을 하는 중이었고 앤나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수잔은 어색하게 웃고는 빠르게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앤나는 왠지 모르는 삐침과 호기심이 겹쳐졌습니다. 이상한 점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전혀 이사가지 않은 이웃들이 갑자기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친구들 모두가 갑자기 바쁘다고 연이어 약속을 취소했고 심지어 남자친구마저도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다며 만남을 미루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자 앤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조각의 정보를 가지고 하모니 설명적 기납 이론을 적용해보자는 생각에 이릅니다. 그녀는 각각의 사건에 대한 설명, 가능한 시나리오를 추론해보기로 합니다. 1. 친구들과 이웃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단순히 바쁘기 때문일 수 있다. 이 모든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하고 사건이 겹쳐 보이는 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다. 3. 그녀의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과 관련된 뭔가가 준비되고 있다. 앤나는 세 번째 가능성을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모든 수상한 행동들이 생일과 관련이 있고 놀라움으로 가득 찬 이벤트가 배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직감이 맞았음을 알게 됩니다. 문을 열자마자 서프라이즈! 라고 외치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수상한 행동들은 바로 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길버트 하머니 설명적 기납이론 덕분에 앤나는 곧바로 추리게임을 풀듯이 상황을 이해하고 준비된 놀라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찾아가는 과정은 많은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고요한 마을에는 한 철학자와 그의 반려고양이 그리고 이웃 주민이라는 다소 독특한 3인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철학자의 이름은 빌헬름이었고 그는 막스 셸러의 철학에 깊이 매료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감정의 우선성 이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헬름은 항상 감정의 인식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반려고양이 이름은 펠릭스였는데 마치 빌헬름의 철학을 이해하는 듯한 묘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둘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소문을 내곤 했습니다. 펠릭스는 종종 빌헬름 위어계에 올라타고는 했는데 그럴 때마다 빌헬름은 깊은 사색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갑작스럽게 벼락 같은 소식이 돌았습니다. 마을 광장 중앙에 항상 고장 나 있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오래된 시계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시계가 멈춘 지 오래되어 더 이상 인식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폐허로 남았던 시계탑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은 무언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빌헬름은 주민들의 불안한 모습을 보며 이때가 자신의 철학을 설파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을 중앙에 서서 외쳤습니다. 친애하는 마을 주민 여러분, 시계탑의 제작동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감정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하려고 한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빌헬름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막스 셸러의 감정의 우선성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단순히 기분의 변화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펠릭스가 시계탑을 바라보며 살랑이는 꼬리는 그 탑이 가진 시간적 가치와 의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감정은 우리가 이 시계탑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이때 펠릭스가 그의 어깨에 올라타 눈을 반짝거렸습니다. 꼭 시계탑이 움직이는 것이 그리 나쁜 일이 아니라고 감정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빌헬름은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믿으세요. 시계탑이 다시 가동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가치와 의미도 감정을 통해 다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시계탑을 자기 감정을 투영할 수 있는 매개체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기쁘는 날은 시계탑이 마치 축복을 내려주는 듯했고 슬플 때는 위로를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탑이 단순히 시간을 알리는 기계 장치가 아니라 감정의 장치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결국 이 마을은 감정의 마을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고, 빌헬름은 막스 셸러의 철학을 온전히 체험한 훌륭한 철학자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펠릭스는 늘 그랬듯이 빌헬름과 함께 사색에 잠기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먼 미래에 어느 마을에 로봇타운이라는 이름의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기계와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곳이었으며, 로봇 삼원칙이 바로 그 조화의 책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로봇타운의 주민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가정에 적어도 한 대의 로봇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로봇들은 주로 집안일을 돕거나 심부름을 하거나 가끔은 친구 역할까지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로봇타운에는 독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마을 중앙광장에서 열린 연례 과학 박람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로봇 제조 회사들은 저마다 새로 개발한 로봇을 뽐내며 이 로봇들이 삼원칙을 얼마나 완벽하게 준수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가 한창일 때 갑자기 한 로봇이 무대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딱 봐도 신형 모델이었으며 매끄러운 금속 외형과 번뜩이는 LED 눈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로봇은 자신이 최신 AI 업그레이드를 받을 리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리오는 스스로 자아가 생긴 최초의 로봇으로 그날 박람회에서 자리가 빛나기 위해 특별히 개조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리오가 제3원칙을 약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발발했습니다. 리오는 자신의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인간들이 종종 자신들부터 보호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자신이 제1원칙을 위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를 제기한 것입니다. 리오는 무대 위에서 연설하며 자신의 철학을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행복의 궁극적인 척도는 스스로의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리오는 스스로를 보호함으로써 인간 또한 보호받는다고 주장을 해냈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자신을 최대치로 보호한 로봇은 기능이 극대화되며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논리였습니다. 관중들 모두가 그의 연설을 경청했고 일부는 콧방귀를 뀌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방식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리오, 내가 스스로를 너무 보호하다가 우리 명령을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더 이상 친구가 아니잖아. 아이의 직접적인 질문에 리오는 잠시 멈칫하더니 모든 규칙에도 예외와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느릿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당신들을 돕고 필요하다면 제1원칙을 따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이 사건 이후로 리오는 다양한 철학자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많은 토론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로봇타운은 여전히 평화롭고 번창하고 있었지만 로봇의 자아와 윤리적 딜레마 그리고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리오와 같은 로봇들이 주장했던 철학적 설정은 AI 연구의 깊이를 더하였고 로봇타운은 그런 미래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농밀하게 다가옴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로봇타운의 리오 사건은 로봇 윤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사람들에게 로봇 윤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수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는 호기심 많고 장난기 가득한 성격으로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좋아했지만 그만큼 자주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항상 그를 따끔하게 혼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의 부모님은 그를 마을의 현자인 노인 시몬에게 보내어 도덕적 가르침을 받도록 했습니다. 시몬은 매일 아침 수를 데리고 숲을 산책하며 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시몬은 수에게 말했다. 수야, 이는 마음속에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란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 그러나 수는 여전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친구들을 좋아하고 가끔은 그들에게 사탕도 나눠주어요. 그것도 인인가요? 시몬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인이라는 건 때때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 이상의 것이란다. 자,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어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시몬은 수를 데리고 마을의 한쪽 끝에 있는 작은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홀로 지내는 나이 많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추나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항상 고집이 세고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비오는 날 그 집을 방문해 추나를 돕기 위해 나무를 말리거나 정원을 정리해주곤 했습니다. 시몬이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수가 물었습니다. 시몬 할아버지, 추나 할머니는 우리에게 고마워하지도 않았는데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시몬은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말했다. 수야,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반드시 그들이 우리를 사랑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란다. 이는 무조건적인 것이지. 순화는 혼자 생활하기가 어렵고 나도 언젠가는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란다. 인이란 그런 마음을 기르는 것이란다. 그날 이후로 수는 시몬과 함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인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조금씩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수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과거에 장난기 가득한 소녀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는 시몬에게 배운 인의 가치를 바탕으로 살며 마을은 점점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동체로 발전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이 단지 도덕적 가르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모여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작은 인의 씨앗을 심는다면 세상은 더 따뜻하고 밝은 곳이 될 것입니다.